자, 한국학 3강 이제 세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진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쉬는 시간 전에 두 번째 시간에서 코리아 컬처의 두 가지 신앙이 자연신과 조상신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조상신 얘기에서 몇 가지만 덧붙여 드리면은 한국 문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효 사상이 더 발달이 돼요. 왜 조상신 사상과 효 사상이 그 페이스 파운데이션이 그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효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효는 부모님을 잘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자녀된 도리를 다한다. 유학생 여러분들이 아직 대학생이시니까 뭐 결혼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지금 부모님이 계신 분,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안 계신, 그러니까 먼저 좀 안타깝지만 사고로 떠난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계시죠. 어머니 아버님 계시죠. 어머니 아버님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잘 키워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생각에 잘해야 되겠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ethics, 윤리학에서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한국학과 교수인 주원규도 제 아버지가 있겠죠. 그리고 제 어머니가 계시죠.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분한테 잘해야 된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아버지 어머니를.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죠. 자, 이게 바로 한국학의 표현 중에 하나인 효예요. 효. 효를 다하다. 이게 중국 한자에서 유래했는데 근데 아까 왜 조상신 신앙과 효가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데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님을 하늘로 여기는 그러한 천륜 사상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상에는 코리아 띵킹, 코리아 트루스 한국 사상에는 한국학에는 부모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그런 어떤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애니미즘적으로 말씀드렸던 농경사회에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무서워하고 하늘에게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과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늘로 보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늘로 보는 것에서 또 출발을 해서 스승이라고 하죠. teacher. 내 선생님을 또 하늘로 보는 그게 또 이 한국 문화 중에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제지간이라고 그걸 한자로 표현을 하는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제자는 스승을 하늘과 같이 모시고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생각과 배움을 전수해준다. 그러한 관계가 한국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효사상의 효시예요. 그래서 부모를 하늘로 섬긴다. 그 마음이 뿌리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현세에 살아계시는 경우에도 효사상을 다하겠지만 부모님이 천수를 다하셔서 시간이 수명을 다하셔서 사망하셨다 하더라도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념하는 행위가 조상신 신앙으로 발달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자연신과 조상신 신앙이 갖고 있는 페이스 파운데이션이었고요. 오늘은 또 한국학의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세계관에서 음양사상을 좀 볼게요. 음양론입니다. 근데 음양론은 한국에서 독특하게 독자적으로 발달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 하면은 중국, 한국, 일본. 자, 이 세 나라를 대표로 합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 부분을 동북아시아라고 표현하는데 동북아시아에 깊게 흡수되어 있는 문화적 뿌리예요. 음양사상. 자, 음양사상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중국 유학생분들도 계셔서 이거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모든 지구와 모든 세계는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디지털 시그널로 현대적으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디지털 디바이스는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기본 원리가 되는 디지털 시그널은 0과 1 두 개뿐입니다. 이진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음양론이라는 거는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 0과 1, 이러한 어떤 대립되는 상극의 두 대등한 원리가 서로 변증법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승, 발전, 성숙되는 이론을 음양론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양론을 한국 문화에서도 적극적이고 문화의 어떤 파운데이션, 이것도 역시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쉽게, 그리고 문화적으로 혹은 폴리티컬하게, 정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문화에서의 음양론은 어떻게 많이 쓰이느냐? 여러분 의견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 좀 들어보셨나요? 의견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먹는 비유를 잠깐 들어보면, 나는 사과를 좋아해. F를 좋아해. 나는 사과를 좋아해. A는 사과를 좋아해요. A라는 인물이. 근데 B라는 인물은 사과를 싫어하고 딸기를 좋아해요. 스트로베리를. A는 애플을 좋아하고 B는 스트로베리를 좋아해요. 근데 A는 스트로베리를 싫어하고 B는 애플을 싫어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서로 지금 대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컨트라스트, 상극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상극.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된다. 자, 이거는 또 하나 쉽게, 자, 여러분 젠더가 있죠. 저의 젠더는 남성입니다. 메일이에요. 영어로. 여성은 피메일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가장 다르죠. 같은 사람이면서도 정말 상극이죠. 남자는 여자를 이해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를 못하죠. 남성은 여성의 어떤 의식세계를 이해 못하고, 여성은 남성의 의식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가 남녀 간의 사랑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물론 섹슈얼리티나 젠더의 문제가 남녀 간의 문제만 존재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젠더 이슈로 보자면 남성과 여성이 상극이라는 겁니다. 이게 음양론의 어떤 기초가 되겠네요. A가 F를 좋아하고 B가 스트로베리를 좋아한다는 것은 취향의 차이로 상극이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는 것은 어떤 본질적으로 상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 없이 살 수가 없죠. 또 여성도 남자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랑의 섹슈얼리티를 설명하는 부분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다, 이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결혼, 남자 여자 역할, 이게 아니라 서로 상극이 되고 서로 반대가 되는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소사이어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인 건데, 상극의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공존하면서 살지 않고, 나는 여자를 이해 못하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이해 못하니까 남자들끼리 살 거야. 여자가 남자를 이해 못하니까 여자들끼리 살 거야. 그래서 남자들끼리 살고 여자들끼리 산다. 그러니까 서로 상극인 대상이 공존을 안 하면 사회나 그리고 인류가 생존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패러독스가 있어. 역설적인 게 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그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공존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existence, non-existence. 존재는 존재할 수 없다. 상극으로 음양이 함께 더불어 공존하지 않으면 사회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취향의 차이로 말씀드렸던 애플을 좋아하는 A와 스트로베리를 좋아하는 B가 서로 반대가 되지만
한 애플만 좋아하고 한 스트로베리만 좋아해서는 그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 컬처에서의 음향론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 서로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서로 반대되는 지점, 그래서 때로는 그게 충돌이 되기도 하고 스트러글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있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서로 반대되는 것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과정을 추구하는 게 이 코리아 컬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세계관 중 하나인 음향론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극이고 대립되는 부분들이 비단 어떤 사람의 정신적 흐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는 일상생활의 소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복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경복궁에 가서 나가셔서 한복 입죠. 여러분 그렇게 그 한복이라고 이제 그 한국 문화에서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하죠. 트레디셔널 클로스, 전통 의상인데 그 한복을 이제 입는데 이 한복이라는 것도 색깔이나 여러 가지가 되게 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음향론을 조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의 이렇게 하우스 스트럭처를 보면은 집 구조를 보시면 마당이 있고 안방이 있어요. 뭐 마당 없어도 되는데 꼭 마당과 안방을 나누는 게 바로 이너 서클, 아우터 서클,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겁니다. 안이 있음으로 해서 밖이 있고 밖에 있음으로 해서 안이 있는 것을 서로 인식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안과 밖은 상극이잖아요. 음향론이죠. 그런데 그 음향을 하우스 스트럭처, 집의 구조 안에다가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구조 속에다가 이렇게 공존시켰다. 마당과 안방을 공존시켰다. 자, 이 뜻이 바로 한국 문화가 음향론으로 얼마나 여러 일상생활을 확장시키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음향론이 한국 문화에서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세계관 중에는 음향 오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향에다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극,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음과 양, 그러니까 어둠과 빛, 이런 어떤 상극되는 개념에다가 오행을 덧붙이는 게 바로 음향 오행이라고 얘기해요. 오행은 5가지 행동 반경, 행동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세계관에서는 음향 오행이라는 게 또 존재하는데, 음향 오행은 뭐냐 하면은 이 오행이라는 게 5가지 어떤 행동으로 대표되잖아요. 근데 이 5가지 행동이라는 것의 뜻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몸짓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스페셜한 기후 환경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기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의 기후는 계절이 4개로 나눠집니다. 4시즌으로 나눠져요. 스프링, 그 다음에 썸머, 윈터, 겨울을 제가 영어로, 죄송해요. winter, winter. 가을을 제가 윈터인데 4계절, 4시즌으로 나눠지죠. 자, 4시즌으로 나눠질 때마다 한국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죽음과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봄이라는 거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봄은 조금 그냥 따뜻함과 추운 게 공존하죠. 계절로 말씀드리면 겨울은 춥죠, 그냥. 그러다 봄은 추웠다가 따뜻해요. 여름은 뭘까요? 따뜻했다가 그냥 더워요. 그러니까 뜨거워, 핫해. 가을은 더웠다가 추워져요. 겨울은 그냥 추워. 그러니까 그 썸머, 윈터, 그다음 여름과 겨울은 핫, 그다음에 콜드,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봄과 가을이 그 중간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봄과 스프링과 레터, 스프링과 레터가 봄과 가을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겨울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연결고리 역할에서 한국적 사상은 연결해주는 과정이 죽음과 삶,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과 삶을 생각하고 깨우치게 해준다라고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세계관에서의 음양오행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행은 그렇게 계절의 변화를 맞이할 때마다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꼭 거친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거치고 나면,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일하고 나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리하고 갈무리하고 다시 생각해 보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과 생각을 정리하는 어떤 복귀하는 시간들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이 텍스트에다 제가 적어놨는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결심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것들이 내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한국 문화의 특징이 갖고 있는 음양오행 중심의 삼재론이라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세계관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세계관의 특징을 염두에 두었을 때 각 고유의 나라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한국학인데 지금 오늘은 이 3강 컬처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이 컬처인 문화는 어떤 요소로 나누어지느냐, 4가지 요소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네 가지인데 한번 볼게요. 누적성, 지리성, 생태성, 고유성, 이렇게 4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 역사적 누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를 편하게 말씀드리면 역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historical, 그냥 표현 드릴까요? historicality, 역사성. 역사성이란 게 뭘까요? 한 공동체와 국가의 문화는 그 국가가 이어져 내려온 역사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겠죠. 그러니까 일본을 예로 들어볼까요? 일본은 일본이 갖고 있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막부 시대, 에도 시대, 뭐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지도 체계라든지 문화 체계, 그리고 사상, 정치 제도, 공동체의 구성 원리, 이런 부분들이 모두 변혁을 맞이하겠죠. 그러면서 그 역사가 쌓이겠죠. 그러면 그 역사가 그 공동체와 국가의 문화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그게 바로 히스토리컬리티,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성에서부터 문화는 파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 유럽의 여러분 뭐 중세시대라고 하죠. 중세시대에서는 교황이 왕보다도 앞섰죠. 그러니까 릴리전 킹이 세큘러 킹보다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왕이 세속적 왕보다 권력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걸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동양은 꼭 동서양 구분이 아니겠지만 동양은 릴리전 킹과 세큘러 킹이 이퀄리티예요. 그러니까 동일해요. 그러니까 곧 한국 문화에서는 왕이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종교적인 왕으로도 보는 거예요. 아, 왕은, 귀족은 하늘에서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거는 왕정체제잖아요. 그런데 중세는 완전히 왕정체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큘러 킹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왕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왕과 그리고 세속적인 왕 사이에 권위, authority, 권위를 두고 다투게 돼요. 헤게모니 스트러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양의 눈에 봤을 때 지배자는 두 차원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어떤 업솔루티한 충성도를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업솔루티한 충성도가, 그러니까 절대적 충성도가 뿌리 내리기 쉬운 토양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세큘러 킹과
그리고 릴리전 킹이 종교적 왕과 세속적 왕이 통일하니까. 그러니까 한 국가를 섬기는 왕이 곧 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가능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과 토양이 마련돼 있다. 그러면 그런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문화는 약간 심플릭한 유니티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통일성을 좀 갖게 되겠죠. 그런데 서양은 그 반대가 되겠죠. 종교적 통일성도 높겠고 세속적 통일성도 높겠죠. 그게 장점과 단점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모두 존재합니다. 서양은 그 대신 콤플렉스하겠죠. 복잡하겠죠. 동양은 심플릭, 단순한 반면에 너무나 획일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성에만 몰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 히스토리컬리티를 기반으로, 역사성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문화적인 표현 양식일 겁니다. 문화라는 게 여러분 또 이게 되게 아티스틱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예술적인 것과 연결이 되죠. 동양, 서양 귀양 말씀을 드릴 때 좀 말씀드리면, 그 서양이 중세 시대를 겪기 때문에 왕정 체제와 신정 체제가 어떻게 보면 양분되어 있거나 서로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문화적인 산물로서의 아티스틱한 액티비티는, 예술 행위는 보다 컴플렉스하겠죠. 그러니까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통일된 가치관을 구현하는 데에는 조금의 미학적 완성도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동양은 통일되어 있잖아요. 릴리전 킹과 세큘러 킹, 종교적 왕과 세속적 왕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구조라면은 그 통일된 절대적 권위에 대한 존경심과 아니면은 저항심,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 양식도 통일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세에서의 미술 행위가 복잡성의 산물이라면 서양 중세에서의 문화적 배경의 예술 행위가 복잡성으로부터 출발한다면 동양에서의 예술 행위는 단순함과 그리고 어떤 통일된 분위기에서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역사성에 영향을 받은 문화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리성은 뭘까요? 자, 지리성은 지오그래픽이가 그냥 한마디로 지오렉틱이에요. 지오렉틱. 그러니까 공간이 문화에 영향을 줘요. 아까 한국 사회 코리아 컬처 말씀드렸을 때 공간이 삼면이 바다이고 산이 많은 게 한국 지형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리아 맵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산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불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지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는 또 다르겠죠. 자, 일본은 아일랜드예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섬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륙이에요. 베트남도 반도인가요?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기와 건기의 기후를 갖고 있고 평지가 많아요. 그러면 그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그 국가의 문화적인 흐름과 예술 행위도 또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산을 자꾸 넘나들 때 샤머니즘이 발달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만약에 산이 별로 많지 않고 평야가 많다. 그 베트남의 예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 반대되는 지점에서 평야가 많다라고 했을 때, 산이 별로 없을 때, 거기서 제가 아까 그 페이스 파운데이션 말씀드렸죠. 그 토테미즘에서 산을 어떤 모티브로 하는 페이스 파운데이션이 일어날까요? 평야만 있는 그 지역에서는 그게 안 일어나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산이 많으니까 산을 중심으로 토테미즘이 많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민간 신앙에서 그게 샤머니즘이 곧 또 컬처가 되고, 컬처가 아티스틱 어티페이션, 문화적 행위, 예술 행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특성이 또한 여기서 공존하는 거죠. 자, 생태성과 공유성은 두 가지를 그냥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성은 공동체가 사는 방식이고요.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문화적인 요소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집단 매스 게임도
공유의 방식과 형태나 공유의 가치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요. 생태성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 공동체나 국가가 살아가는 먹거리에 의해서 문화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다 다르죠.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 먹거리 자체가 다르잖아. 생태성이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 먹거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먹는 음식 문화, 푸드 컬처에 따라서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한국학 3강을 통해서 이런 흐름까지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4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3강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